이번 시간은 유통마케팅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번 지속성 상품의 매입에 있어 주문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문점이란 다음 주문 수량이 도달하기 이전에 재고량이 가용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면 품절이 발생하는 수준에 도달한 때를 말한다. 주기적 주문 시스템에서 아래와 같은 경우 주문점은 몇 단위인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죠. 지속성 상품이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제품이 팔린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수요가 있는데 지속이기 때문에 1단위의 형태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품이 들어왔을 때 점검을 해야 되겠죠. 제대로 들어왔는지. 점검. 그것이 이제 주기가 있겠죠. 시기간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문을 내가 했을 때 이 제품이 오는 거 있죠. 몇 개를 일당 수요가 있으면 어느 정도 주문을 하게 될 텐데 도달 소요 시간이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불확실성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전재고도 필요할 수 있겠죠. 안전재고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무언가 예측을 했는데 이 제품 주세요. 근데 이미 예측이 빗나가서 없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고객은 그 매장에 다시 올 확률은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매장 갔더니 없었다. 그러면 그 매장에 굳이 갈 필요 있겠는가? 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런 일수와 이런 형식의 형태들로서 지속성 상품은 어느 정도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수량이라는 표현을 안 하고 단위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품의 지속성 상품이 어떠한 형태들로서 주문을 하느냐, 수량은 어떻게 되느냐, 또 그러한 포장은 어떻게 되느냐, 뭐 배달받는 그런 제품의 특성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대표적인 그런 표현으로서 단위라는 걸 썼죠. 따라서 일일 수요가 5단위래요. 그리고 도달 시간이 14일. 그리고 점검 주기가 7일. 안전재고는 30단위래요. 이렇게 되면 5 곱하기 21이죠. 5 곱하기 21 하면 5일은 5, 5, 20, 105. 105 더하기 30이니까 135단위가 나오게 되겠네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47번 일반적으로 상품의 포장은 그 자체로서 상품 기능, 의사 전달 기능, 가격 기능을 갖는다. 다음 중에서 포장의 상품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뭐 가격 기능을 갖는데 뭐 상품 기능이라는 것은 그 상품을 보존하기 위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의사 전달 기능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그 제품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되는 것이고, 가격 기능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어 대형 포장을 한다. 뭐 그 할인점 같으면 포장 자체가 크잖아요. 저렴하게 많이 구매했다라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겁니다. 1번 상품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는 기능. 일반적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그 포장 자체가 제품 사용을 용이하게 하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여름에 모기약 뿌립니다. 통, 이거 포장이잖아요. 상품을 보호하는 기능, 파손이나 변질도 방지해 줄 수 있죠. 3번 상품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능, 1번이나 2번에 의해서 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향상이 될 것이고요. 5번 상품을 담는 기능, 액체나 가루를 담는 형태들도 하나의 포장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본 제품은 아니니까. 4번 상품을 식별하고 구분하는 기능, 이것은 의사전달 기능이죠. 이것이 무슨 제품이다라는 부분들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의사전달이라는 것은 식별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고 그 제품에 대한 임프레션, 인상 같은 것들을 줄 수도 있게 됩니다. 4번이 옳지 않은 거죠. 48번 다음에서 서술하는 가격 결정 방법은 무엇인가? 기본 제품과 종속 제품을 함께 생산, 판매하는 제조업체는 기본 제품에 대해서는 저가격을, 종속 제품에 대해서는 고가격을 책정하는 가격 전략을 사용한다. 이것을 캡티브라는 단어를 쓰죠. 노획 가격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프린터다, 그러면 잉크 비싸다의 형태처럼 이런 가격 책정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일단
본 제품을 사게 되면 종속 제품을 사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정책을 그렇게 구매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묶음 가격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제품을 하나 세트화 해가지고 단품을 구매할 때보다 저렴하게 판매되는 형태를 선택할 수 있죠. 전략적으로 햄버거 세트 같은 거. 혹은 그 제품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에 따라서 그 제품은 뭐 비싸, 뭐 낮아에 따라 가격을 결정할 수도 있고요. 유인 가격 결정이라고 해서 뭐 백화점의 이 판매대, 매대에서 저렴하게 판매를 해서 자점으로 들어오게 함으로써 그 제품은 로스가 생기더라도 다른 제품에 의해서 전체 매출은 향상될 수 있는 전략을 또 추구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이분 가격, 고저로 나누어서 가격 결정을 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죠. 48번의 답은 1번이 됩니다. 49번 공중관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홍보와 광고라고 이야기했을 때 광고는 직접 투자를 해서 비용을 내어져서 무언가 기업이 요구하는, 소매점이 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촉진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홍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미디어의 노출이죠. 1번 언론관계, 그리고 3번 커뮤니티 관계, 4번 투자자 관계, 이것은 호의적 관계 구축을 위한 하나의 형태고요. 2번 제품 퍼블리시티라는 것은 제품에 있어서 뭐 이벤트 등을 뉴스로 나가게 만드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서 대중매체에서는 그것을 뭐 이런 이벤트다 한다더라 라는 것이 미디어에 노출이 되고 실제로 뭐 무료 배포 같은 것들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것이 제품 퍼블리시티예요. 하지만 5번의 UCC 뒤에 뭐가 붙습니까? 광고가 붙지요. 명확히 차이나는 단어를 썼네요. 홍보가 아닌 광고니까요.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특징적인 요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5번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50번 상품의 구색을 회전율 위주로 구성하였을 때 높은 회전율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회전율이라는 것은 물건을 들여와서 판매가 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혹은 늦다라는 비율을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회전율이라는 단어를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가장 기본적인 소비자의 구매 패턴, 습관에 따라서 선매품, 전문품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가격이 어때요? 이쪽이 훨씬 더 크죠. 그러면 사람들이 구매하는 빈도, 횟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은 것은 구매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통계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횟수 대신 빈도, 프리퀀시를 썼죠. 빈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편의품이 더 많겠죠. 그렇게 된다면 회전율은, 들여오고 나가는 속도는 당연히 이쪽이 훨씬 더 크게 될 겁니다. 1번 재고가 빨리 회전되면 진부화되기 전에 판매되므로 진부화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진부화라는 것은 너 아직도 그 기계 쓰니? 라고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를 쓰는 그 제품이 진부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빠른 회전율은 판매원의 사기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 그만큼 내가 판매가 더 재미있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능률이 있을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어떠한 수수료적인 부분들로 기대할 수도 있으니까요. 3번 빠른 회전율은 다양한 상품을 대량으로 일시에 구매할 수 있게 하여 운영비를 줄일 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빠른 회전율은 내가 어떤 물건을 들어올 때 많은 것을 한 번에 들어오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장소에 놓겠다는 의미죠. 상대적으로 우린 이런 개념을 배웁니다. 이해 상반의 개념이죠. 이해 상반이라는 것은 어느 하나 선택했을 때 어느 하나가 로스가 되는 형태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운송과 보관이죠. 보관을 많이 하면 운송은 적게 될 거고 운송을 많이 하면 보관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겁니다. 이것이 상반관계라고 하죠. 또 이런 경우도 있지요. 기업이 비용을 줄이겠다와 고객 서비스와의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휴대폰 AS 매장을 늘리게 되면 고객 서비스는 올라갈 수 있겠지만 비용은 상대적으로 낮춰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고객 서비스를 낮추겠다라고 하면 비용은 줄어들겠지만 상대적으로 고객 서비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상호 간에 기업이 비용을 줄이게 되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상한 상황이 생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어떠한 추구하는 어떤 목표 자체가 선택을 했을 때 다른 목표가 반대의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는 트레이드 오프라고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회전율을 빨리 한다는 것은 주문의 빈도를 또 운송의 빈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구매는 상대적으로 대량이 아니죠. 소량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훨씬 더 맞는 표현이 될 겁니다. 따라서 빠른 회전율은 다양한 상품을 대량으로 일시에 구매라는 부분들은 잘못된 거죠. 상대적으로는 낮은 회전율은 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3번이 옳지 않겠네요. 4번 빠른 회전율은 낮은 재고 수준을 의미하므로 재고 유지비를 줄임으로써 운영 비용도 감소될 수 있고요. 5번 신선한 상품은 오래되고 낡은 상품에 비해 잘 팔리기 때문에 빠른 재고 회전율은 매출량도 증대시킬 수 있죠. 신선한 제품이니까요. 식당도 마찬가지죠. 인기 있는 식당은 재료의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항상 신선한 재료를 먹을 수가 있죠. 51번 인터넷 마케팅의 활성화됨에 따라 점포 소매상들이 보이고 있는 변화 양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프라인 채널과 함께 온라인 채널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채널을 활용한다.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이라는 것은 특정한 범위를 수용할 수밖에 없겠지만 온라인은 가상의 공간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 실제 점포에서의 쇼핑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을 강화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의류를 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떠한 일정한 사진이 있을 때 입어보는 형태들로 디자인을 돌려볼 수 있는 3D 360도 회전 기술 같은 것들도 있죠. 3번 온라인 채널과의 치열한 가격 경쟁을 통해 진입 장벽을 형성하고 기존 시장을 방어하려고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쟁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떠한 주체적 대상만을 경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어떤 명확한 주체의 대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떠한 철학적인 부분들, 가격적인 부분들도 다 경쟁의 요소가 될 수 있게 되겠죠. 전략도 경쟁이 될 수 있으니까. 가격이라는 것은 경쟁할 수 있는 대상이 된다면 상관은 없겠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입장에서 온라인과 가격 경쟁을 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오프라인이 온라인과 다를 수 있으려면 가장 핵심은 뭘까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인가? 우위적 요소를 포착을 되지 않는다면 경쟁과는 차별화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는 어느 회사 제품이고 무슨 제품이 생산을 해 라는 게 생각이 난다면 그것은 차별화에 성공한 것이죠. 당연히 그래요. 따라서 온라인 채널과 가격 경쟁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차별적 서비스 제공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네요. 52번 소비자의 구매 행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관여도가 높고 브랜드 간의 차별화가 클수록 복잡한 구매 행동을 보인다. 맞는 얘기고요. 2번 간헐적 구매가 이루어지며 브랜드 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인지 부조화 감소 행동을 보인다.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을 하는 형태죠. 3번 제품의 자기 표현적 측면이 강하고 제품의 가격이 높은 경우 인지 부조화 감소 행동을 보인다가 아니라 체계적인 의사결정 구매 행동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따라서 다양하고 정확한 지식을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3번이 가장 옳지 않게 되겠네요. 4번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가 낮지만 브랜드 간의 차이가 있는 경우 구매 상황에서는 다양성 추구 구매 행동을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고를 때 그냥 아무거나 고를 수도 있잖아요. 다양성 추구하는 거예요. 똑같은 과자인데 브랜드 다른 거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5번 소비자의 관여도가 낮고 브랜드 간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습관적 구매 행동을 보인다. 이럴 때는 광고를 통해서 반복 노출하면 또 구매가 유도할 수 있겠네요. 5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3번
수직적 경로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수직적 경로 구조라는 것은 원부자재의 공급업자, 생산자에서 쭉 소매상,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에 발생될 수 있는 이 모든 경로들을 통합할 때 우리가 수직이라는 단어를 쓰죠. 소매상과 소매상 같은 경우에는 수평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1번, 전통적 경로 구조에서 수행되는 기능상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 수행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요. 2번, 유통경로는 각 단계별로 독립적으로 소유 및 관리되고 있는 기관들이 연합하는 것을 수직적 경로 구조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독립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연합이 되는 형태들, 통합의 개념이 아닐 경우에는 우리는 상대적으로 전통적 경로 구조라고 구분해서 부릅니다. 2번이 옳지 않네요. 3번, 전통적 경로 구조에 비해 갈등 해소 및 의사소통 증진으로 거래 비용이 감소할 수 있게 되죠. 뭐 계약에 의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기업의 자본에 의해서 법적인 그런 경로 구조의 지배의 형태를 가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서로 독립돼서 여러 가지 자신들의 의견만을 주장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보다는 보다 체계적으로 그 갈등 부분들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4번, 유통경로상에서의 통제 수준은 강화되나 경로주익에 대한 투자 관리 비용 당연히 또 증가할 수 있고요. 5번, 수직적 경로 구조의 유형에는 기업형, 뭐 법적인 형태로서 소유하고 관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전방 통합이냐 후방 통합으로냐에 따라 나눠줄 수 있고요. 계약형은 뭐 프랜차이즈냐, 뭐 조합 형태냐로 나눌 수가 있고, 관리형 등이 있다. 관리라는 것은 이제 경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로 리더에 의해서 관리되는 유형이죠. 그래서 53번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답이 됩니다. 54번, 고객의 서비스 품질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응답성에 해당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에서 1번, 고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관심을 보이고 해결해 줄 것이다. 뭐 공감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네요 라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공감성이죠. 2번, 기업은 약속한 시간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믿고 있는 신뢰성이네요. 3번, 직원들은 고객의 질문에 답변할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을 것이다. 믿어. 확신성이죠. 내가 무언가 물었을 때 무언가 돌아올 거야 라는 부분들이고, 4번, 직원은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이해할 것이다. 공감하는 거죠. 5번, 직원은 항상 자발적으로 고객을 도울 것이다. 이것은 이제 응답성에 대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고객을 돕고 즉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우리는 응답성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5번이 그 내용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55번,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할 때 사용하는 표본 추출 방식에 관한 설명한 것이다. 아래 설명에 가장 적합한 방식은 무엇인가? 모집단을 어떤 기준에 따라 여러 소그룹으로 나누고 그 중에서 조사자가 하나의 소그룹을 무작위로 표본 추출해서 소집단 내 구성원들 모두를 조사하는 방법은, 모집단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의 어떤 특성이라든지 뭐 지리적인 혹은 행정적인 어떤 기준을 두고 군집을 나누는 거죠. 뭐 우리가 뭐 서울, 뭐 경기도처럼 일정한 기준 하에 구분을 하고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군집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집단으로 나누어서 그중 필요한 집단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집의 형태를 했으니까 집락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부분들 중에 집락을 선택해서 표본 추출을 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는 군집 표본 추출법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있는 것이 2번이 답이 되겠네요. 56번, 상품 구성 방법 중 전문점 지향의 상품 구성으로 옳은 것은, 우리가 상품을 구성을 한다. 폭과 깊이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죠. 전문점은 깊이가 다릅니다. 반대적으로는 이 폭이 좁을 수밖에 없죠. 편의품점은 다양하지만 깊이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로서 구성을 결정하게 되는데, 전문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좁고 폭은 좁은 형태고 깊은 상품 구성인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56번 문제는 상당히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57번 소비자는 각자 독특한 욕구와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판매자는 잠재적으로 각 소비자를 서로 다른 표적 시장으로 보고 세분화를 하되 회사 특성을 고려하여 넓게, 좁게 또는 이들의 중간 정도 등 적절한 수준의 세분 시장을 선정하게 된다. 다음 중 표적 시장의 수준이 가장 넓은 시장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업의 목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게 되죠. 그러한 전략에 있어서 내가 기업의 이 신제품을 생산을 해서 그 신제품을 시장에 내놔야지 할 때에 STP 전략이라는 걸 씁니다. 이 STP에서 S는 세그멘테이션, 시장을 나누는 거죠. 타겟은 목표 시장을 선정하는 겁니다. 어느 시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고, 포지셔닝은 그 시장 내에서의 위치죠. 마음속의 위치를 의미를 하고 있고요. 가장 먼저 떠오르게 만들면 자사의 제품을 선택할 확률은 높기 때문에 촉진 활동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이때 시장 세분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목표 타겟팅의 자사의 일정한 기준하에 쪼개는 겁니다. 이렇게 시장을 나누게 됐을 때 어느 정도의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라면 각각의 시장에 맞추어서 차별화를 두는 전략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형태들의 소비 패턴을 추구하는 제품일 경우에는 차별을 굳이 둘 필요도 없을 겁니다. 혹은 자원이 너무 한정적이면 세분 시장을 하나를 선택해서 성공을 했을 때 각각의 시장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추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때 문제 내에서는 표적 시장 수준이 가장 넓은 시장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차별을 두지 않은 비차별적 시장이 가장 넓을 수밖에 없겠죠. 그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58번 기업이 포지셔닝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사의 경쟁사 대비 차별적 경쟁 우위를 파악하여 적절한 경쟁 우위를 선택한 후 소비자에게 선택한 포지션을 전달하게 된다. 다음의 차별화 전략 중 성능, 디자인 등과 같이 제품의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전략은 무엇인가? 당연히 제품 차별화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번 서비스 차별화라는 것은 서비스의 제공 절차라든지 서비스 절차라든지 혹은 서비스의 내용 같은 부분들을 차별화를 두는 거고, 인적 차별화라는 것은 직원을 경쟁사보다 우위에 둘 수 있는 훈련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의 자점에 사용되어지는 특별한 용어 같은 것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용어는 거기서 쓰는 단어, 그렇게 매칭이 되게 되면 소비자들이 훨씬 더 인지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미지 차별화라는 것은 로고 디자인 같은 것에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에 따라 선택이 달라지는 형태고요. 심리적인 차별화라는 것은 이미지 차별화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58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59번 유통 경로에서 구매자와 판매자의 관계 발전 모형에 기초한 5단계로 오른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판매자와 구매자는 서로 간에 찾는 거죠. 인식하는 거예요. 인지입니다. 즉 교환이 가능한 대상은 누구지? 라고 인식하는 것이 인지 단계죠. 첫 번째는 인지예요. 그 다음에 인식했으면 탐색을 하겠죠. 접속 시도를 하는 거예요. 의사소통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고, 확장이라는 것은 교환을 통해서 상호 의존성이 증가되는 단계를 확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몰입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확장해서 의존성이 증가하는데 그것이 지속이 되면 몰입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종식은 관계 발전의 종식 단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계 발전 모형의 일반적인 단계로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인지 탐색, 확장, 몰입, 종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60번 상품을 디스플레이할 때 고려하는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상품은 점포 이미지와 일관되게 진열되어야 하고요. 상품의 특성을 고려 가치를 높일 수 있게 진열하는 게 좋지요. 포장이 상품의 진열 방법을 결정하기도 하고요. 상품의 잠재적 이윤이 진열 방법을 결정하는 데 영향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5번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품목별 진열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 품목별 진열은 선택하기 쉬운 진열 방법에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도난을 방지하는 것은 오히려 시큐리티 디스플레이 홀더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그런 부분들이 도난 방지 시스템을 갖추어서 진열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낫겠죠. 따라서 5번이 가장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겁니다. 61번 오프라인 조사 대비 인터넷 설문조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온라인이기 때문에 인터넷이기 때문에 전 세계 조사 가능하겠죠. 그래서 글로벌 리서치 용이하고 설문 설계도 유연하죠. 그때 이제 플렉서블하게 이제 할 수 있으니까. 데이터 분석도 용이합니다. 데이터의 자동 DB화 되니까 DB화를 가지고 분석도 할 수 있지요. 상대적으로 오프라인에 비해서는 저비용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5번 매우 작은 무응답 오차라고 되어 있는데 응답을 안 하면서 오차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설문지를 들고 조사할 때와 그냥 설문지를 보내서 응답자가 조사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누가 더 무응답이 많을까요? 당연히 온라인상, 인터넷상의 설문지가 무응답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따라서 무응답 오차가 매우 작다라고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오프라인 조사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터넷 설문조사의 장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62번 경로 파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로 파워라는 것은 유통 경로가 있고 그 유통 경로사에 어떤 유통 경로 대상자가 있는데 다른 유통 단계의 경로의 구성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경로 파워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보상력, 강권력, 합법력, 중거력, 전문력이라고 각각의 개념을 배웠던 그 내용이 바로 경로 파워입니다. 1번 경로 파워는 한 경로 구성원이 유통 경로 내의 다른 경로 구성원의 마케팅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맞는 얘기고요. 2번 경로 파워는 한 경로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힘의 원천과 다른 경로 구성원이 특정 경로 구성원에 대해 갖는 의존성의 정도에 따라 결정이 된다. 뭐 예를 들어 공급업자 A가 있는데 공급업자 A는 B에게 뭐 100% 공급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B는 생산을 하는데 뭐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뭐 C, D라는 업체에서도 받고 있고 또 선택은 하지 않았지만 뭐 E라는 업체가 있다고 하게 되면 종속되는 건 A일 수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일 수밖에 없죠. B가 얘네들한테 가겠다 그러면 안 되니까. 따라서 영향력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뭐 매출이냐, 가격이냐, 아니면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의 정도는 틀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3번 경로 파워가 커지게 되면 다른 경로 구성원의 의사결정 변수를 통제할 수 있게 되죠. 뭐 맞는 얘기입니다. 4번 경로 파워가 커지게 되면 다른 경로 구성원들을 중재하여 그들 간의 경로 갈등을 줄여줄 수 있다. 중재의 형태를 취하지는 않죠. 행동 변화를 유도는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4번이 옳지 않게 됩니다. 경로 파워가 하면 자기의 그런 주체적인 부분으로 끌어나가게 되니까. 63번 제품의 수요 예측을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델파이 조사법은 전문가의 의견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니까 수요 예측할 수 있죠. 사례 유추법은 그러한 제품의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사례를 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것이고 시계열 분석은 과거 히스토리 데이터를 가지고 추이 분석할 수 있는 것이고 확산 모형 방법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 시계열 분석의 데이터가 없는 상황 뭐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과거의 데이터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제품이라든지 혹은 과거의 데이터가 없는 제품을 판매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수요 예측이죠. 5번 레일리의 법칙 분석은 상권 분석이죠. 제품의 수요 예측이 아니죠.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64번 소매업체가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종업원에 대한 보상 계획에는 5가지가 있다. 아래 박스 내용은 이 5가지 보상 계획 중 하나에 대한 약점을 서술한 것이다. 어떤 보상 계획에 관한 것인가? 판매원들에게 강한 동기를 부여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빨리 팔리는 상품의 판매에만 주력하고 나머지 상품에는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는다. 판매원들에게 동기부여라는 것은 그만큼 내가 판매하는 거에 따라서 받는 그런 수수료 같은 개념들이죠.
물건 한 단위당 나에게 뭐 10%의 그런 보상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많이 팔려고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들의 보상 계획은 우리가 커미션,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커미션에 따라서 판매원들의 이 역량 정도가 틀려지게 됩니다. 뭐 단체 인센티브라는 것은 그 집단이 어떠한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그 단체에 제공하는 거고, 단체의 그런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비율 정도에 따라서 각각의 그 인센티브가 또 나눠지게 되겠죠. 그래서 64번의 정확한 부분들은 2번 커미션이 되는 답이 되겠습니다. 65번 CRM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옳지 않은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정보화 사회죠.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야 팔릴 수 있는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원하는 것에 대한 정보를 먼저 획득해야지만이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는 사회, 정보화 사회에 살고 있는 상태죠. 따라서 고객과는 단회적인 판매의 관계 형성이 아닌 지속적인, 유지적인, 또 뭐 단골 고객이 아니라 어드보케이트 커스터머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지 고객,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관리 방법이 CRM입니다. 따라서 CRM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승 판매할 수 있죠. 뭐 4인용 세탁기를 뭐 8인용 세탁기로 판매할 수도 있는 거고, 교차 판매할 수 있죠. 양복의 넥타이. 고객 유지율 증가될 수도 있죠. 그리고 5번 소비 지출 점유율도 증가시킬 수 있게 되죠. 지갑을 열게 되는 거예요. 4번 판매 사이클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판매 사이클이 감소가 되는 형태들을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고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를 사이클, 회전한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제품 사이클이에요. 이것이 증가가 되는 게 아니죠. 감소가 되는 겁니다. 빠르니까, 순환이 되니까. 따라서 4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죠. 66번 본래 계획한 판매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의 차이를 의미하며 할인, 특별 할인, 결손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 옳은 것은, 뭐 결손이라는 것은 줄어들거나 혹은 닳아서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죠. 부족함이 생긴 겁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계획 가격과 실제 판매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3번 감모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크다운은 가격 인하고, 할인은 뭐 문항에서도 나왔고, 마크업은 가격 인상이고, 손실은 감소하거나 잃어버려서 입은 손해를 의미하는 단어죠. 따라서 회계적인 용어로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67번 소매상이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 고려해야 하는 요소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실제로 소매상이 표적 시장을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다 대외적인 부분, 대내적인 요인 부분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67번에서의 문제 내에서는 미시와 거시적인 차원의 비교를 했을 때 답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더 용이할 수 있는 형태죠. 문제 유형이 그런 방향으로 이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풀기가 용이했었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래 성장 잠재력, 표적 시장의 크기, 소매상의 자원과 기술, 소요되는 투자액 같은 소매점의 입장에서의 부분 이외에 5번은 법적인 환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5번이 가장 옳지 않은 것으로 선택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내에서 우리가 어렵다 생각하는 것은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론을 이야기할 땐 통계를 사용합니다. 통계는 확률이죠. 100명이면 100명이 모두 이런 행동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명 중 기업에게 매출을 충분히 안정적으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대상의 비율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는 겁니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측면 내에서 가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항이 문제가 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67번의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죠. 조금 더 좋은 문장으로 표현했으면 답 선택이 보다 더 명확했을 텐데 조금 그런 부분이 아쉽죠. 68번 가전제품 전문점과 할인점의 가전 코너와의 경쟁을 의미하는 것은, 가전제품 전문점은 결국 전문점입니다. 할인점의 가전 코너도 결국 할인점이죠. 전문점과 할인점은 업태가 틀립니다. 따라서 2번 업태 간
경쟁이 답이 되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어요. 69번 슈퍼마켓, 할인점 등의 경영 원리를 결합한 대규모 소매점으로 식품, 의류, 가전제품, 가구 등을 망라하여 취급한다.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까르푸가 있다. 이에 해당하는 소매상은 무엇인가? 아주 재미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슈퍼마켓 할인점을 가지고 와서 총망라해서 취급한다. 그러면 여러 가지 소매업체들이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명확하게 이제 답을 고를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프랑스의 까르푸가 있다라고 명확하게 넣었죠.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소매상은 하이퍼마켓을 의미합니다. 식료품에서 의류, 가전제품, 가구, 잡화 등의 이르기까지 모든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소매상을 의미하죠. 따라서 69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70번 소매 수명 주기 중 판매 증가율, 판매가 증가한대요. 이익 수준이 모두 높은 단계래요. 소매 수명 주기는 개념이죠. 도입했을 땐 이렇지만 성장하고 그리고 성숙기를 지나서 쇠퇴한다. 일반적으로 성숙기를 가장 긴 기간으로 봐요. 그래서 캐시카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금조수예요. 지속적으로 다른 산업에 자금을 대줄 수 있는. 그리고 도입기는 인지도를 확산시켜서 혹은 시장 점유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시장 침투 전략을 설정할 수 있죠. 자본력이 있다면. 그래서 성장기로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성장기에 이르게 되게 되면 판매가 급등하게 되는 거예요. 둔화되는 것이 아니죠. 쇠퇴하는 게 아닙니다. 급등이에요. 급등이 되면서 도입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익률도 올라가는 형태를 취하게 되겠죠. 그만큼 판매에 따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나가게 되겠지만 따라서 이익 수준이 모든 높은 단계는 1번 성장 유지를 위한 높은 투자가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는 1번 문항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수명주기라는 것은 개념적인 부분이에요. 우리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도 있듯이 소매상도 또 제품도 마찬가지죠.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입을 하면서 다른 제품을 또 기획해서 또 차기의 도입에 이 캐시카우 때에 도입을 시켜서 또 지속적인 판매가 유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죠. 기업은 제품을 하나만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명 주기를 가지고 조율을 하게 되고 자금 계획을 설정하게 되는 네트워크의 그런 체계를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죠. 우리가 배우는 건 단순한 개념이지만 실제 기업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상당히 복잡한 알고리즘, 다이어그램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거를 가지고 왔을 때 이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경로나 전략의 결정에 미치게 된다는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실무에서는 생각이 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유통 마케팅에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과거에 어려웠던 문제와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볼 때에는 조금 평이한 수준의 문제였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았을 때에는 조금은 헷갈리는 문제들이 몇 문제 정도는 있었던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문제 정리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리고요.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